안녕하세요. 그 이제 후쿠시마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일단 후쿠시마는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후쿠시마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사고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텍스트로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전문 기관에서 당시에 나왔던 PPT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그 후쿠시마 사고의 의미, 그다음에 우리가 보완되어 있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음, 이제 일단 내용 중에 비등수형 경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등수형 경수로는 이제 압력 용기 내부에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한 수증기를 터빈으로 보내서 터빈을 움직여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 용기라고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이전에 저희가 그 가압수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압력 용기 밖에서 물을 끓였죠. 방사능을 가진 수증기가 터빈으로 향하기 때문에 터빈이 설치된 건물에 방사능 관리를 해야 되는 단점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그 경수로형에 비해서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은 절감되지만 위험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제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그림을 좀 더 키워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압 경수로, 비등형 원자로,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가압 경수로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한 150기압 정도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조금만 열이 나도 물이 300도 이상으로 끓어오릅니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물이 금방 끓고, 그 다음에 이 밀도가 높아지니까 물이 금방 끓어오르고 얘가 이제 초고압 상태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초고압의 증기가 이 이제 물탱크를 통과해서, 이게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물탱크를 통과해서 큰 텀블러 안에 작은 텀블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물끼리 섞이진 않죠. 이게 고압의 기체가 통과하면서 여기 있는 일반 물을 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방사능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방사능은 이 원자로 안에 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터빈이라든지 발전 시설 이런 데는 전혀 방사능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그냥 고치면 됩니다. 방사능 제거니 뭐니 할 필요 없이. 그런데 이 비등수형 원자로, 후쿠시마의 원자로는 어떤 형태였냐면, 이 원자로에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터빈으로 가는, 여기서 나오는 증기가 바로 터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이 전체 구조가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했냐? 이 교환기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또 효율도 높아지고. 왜냐면 일단 이거는 간접적으로 데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건 직접 데우는 거니까 훨씬 시설이 단순해지죠. 근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전체가 다, 여기라도 사고가 나면 방사능 누출이 바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용 문제였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물리적 다중 방벽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발전소, 이 가압수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방어벽이 있습니다. 5개. 5개의 이제 안전 설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료 펠렛이라고 부르는 이제 아주 작은, 뭐만 하냐면 뭐를 설명하면 좋을까요? 꼭 저기 콩만하게 생겼어요. 땅콩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줄줄이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피복관이라고 해서 관이 있고, 나중에 아마 사진이 나올 겁니다. 관이 있고, 이 관 안에 땅콩만한 사이즈의 연료가, 작은 이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연료가 쭉 들어갑니다. 이걸 특별히 가공을 해가지고 넣는 겁니다. 동그랗게. 왜냐면 한 덩어리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료 펠렛, 일단 이제 나눠 쪼개놨고, 이 저기 뭐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가는 연료가
우라늄 농축률 1%에서 2% 상태거든요. 1%에서 2% 수준의 농축률을 가진 우라늄은 어떤 식으로는 이거 핵폭발을 시키려고 해도 폭발이 안 됩니다. 보통 이게 한 90 몇 프로 이상이 돼야 핵폭발이 일어나는데, 핵분열이, 핵폭발이. 얘는 그냥 분열하는 수준, 뜨끈해져서 물을 끓이는 수준의 이제 상태고요. 피복관, 그 다음에 원자로 용기, 이게 스테인레스 용기, 이런 스테인레스 용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의 몇천억짜리 텀블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로 건물 철판, 이게 원자로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이게 그냥 콘크리트 건물 같아도 이 안에 같은 형태의 철판이 들어 있습니다. 두께는 6mm. 6mm니까 이제 6mm 두께면요. 대체로 이제 볼펜 두께 정도, 볼펜 지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철판이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사실 폭발을 하더라도 이 철판을 뚫고 폭발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 원자로 건물 외벽이 있습니다. 이게 이 겉에 이제 외벽, 이게 강화 콘크리트고 120cm입니다. 1m 20cm짜리. 그러니까 1m 20cm짜리 두께의 건물이 외벽에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다중방벽의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일반 구형 전투기, 팬텀기라고 불리는 대형 이제 전투기를 한대 이렇게 여기 충돌을 시켜봤어요. 테스트 한다고. 근데 전투기가 박살나고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그 정도로 원자로는 사실 튼튼합니다.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을 갖춘 시스템 설계로 안전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개 이상의 동일한 기능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펌프, B 펌프가 거기 나면 바로 C 펌프가 냉각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구동력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하나는 전기 펌프, 하나는 터빈 펌프라고 해서 이제 냉각 설비가 각각 다른 형태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전기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하나의 전기 펌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것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2중 3중의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의 기기를 물리적, 전기적 상호 독립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A룸, B룸, C룸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가 전부 다 독립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뭐 누가 해킹을 당하든 불이 나든 B나 C룸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통제선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안전하도록. 이게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후쿠시마 사고 당일 도호쿠 지방에, 동북 지방에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결과 1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습니다. 뭐 한 15m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진을 감지한 원자로는 안전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셧다운 됐는데 이를 대체할 비상발전체계가 침수로 인해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발전소가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진이 발생하니까 원자로는 셧다운 됐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지진에는 버틴 겁니다. 이게 지진에는 버텼어요. 대형 지진에도 이 원자력 발전소는 버틴 겁니다. 안전하게. 근데 그 다음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이 비상발전기 시스템을 침수시켜버린 겁니다. 비상발전기 자체는 고지대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침수로부터 안전했지만 그러니까 발전기로부터 사실 일본이 약간 멍청한 짓을 했는데 이제 쓰나미가 올 것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이거 발전 차량이라고 하고 이제 비상발전기라고도 하는데 디젤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높은 지역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침수로부터 얘는 물에 안 잠겼는데 문제는 이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받아들이는 변전 설비를 건물 지하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 콘센트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콘센트가. 그거 어떻게 꽂아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비상전원이 공급되지 못한 겁니다. 노심 냉각을 위해서 필수적인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노심 온도는 시각각 계속 올라갔고요. 이후에 이제 해수라도 바닷물이라도 끌어와서 원자로를 시켰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였는데요.
최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그래서 당일 안에 그날 안으로 이 해수 펌프라고 하는 이제 바닷물을 원자로에 직접 주입하는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가 다 스톱돼 버리면 수동으로 밸브를 돌려서 바닷물을 이쪽으로 채워버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이틀 동안 이걸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넣게 되면 원자로 안에 그 원자로 더 이상 못 쓰는 겁니다. 원자로 안에 깨끗한 민물이 들어가지 바닷물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닷물이 들어가면 이게 그 몇천억짜리 몇 조짜리 원자로를 갖다가 포기해야 되니까 이 도쿄전력이 동경전력이 그걸 결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넣어라라고 결정을 한 시점에서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그 해수 그러니까 사람이 돌려야 되는 그 밸브가 있는 곳이 다 침수가 돼 버렸어요.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설물들이 붕괴돼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래서 결국 원자로 3기가 연료봉이 이제 녹기 시작했고 노심융용이 그 얘기입니다. 용융. 연료봉에서 발생한 수소가스로 인해서 원전 건물 4개가 폭발하게 됩니다. 원자로가 폭발한 건 아닙니다. 원자로에서 이제 수소가스가 빠져나와가지고 그 건물만 날아간 거예요. 건물만 부서진 거예요, 그냥. 다수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린 최초의 사고이며 현재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사고 등급은 7등급이라서 저기 체르노빌하고 거의 맞먹는데 등급이 왜 그렇게 7등급이 매겨졌냐 하면 뭐 체르노빌은 원자로 자체가 폭발해가지고 그게 사방으로 날려졌거든요. 근데 후쿠시마는 원자로는 멀쩡했습니다. 원자로 건물만 부서졌고 일부 이제 그 방사능이 유출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작업을 못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사고 등급은 체르노빌하고 똑같느냐? 아직도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등급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사고의 사고 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피해가 큰 거 또 이제 등급에 영향을 주지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 것도 등급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담으로 이 사건의 경우 지진은 자연재해이나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명백한 인재로 판단할 수 있다. 이유는 우선 방호벽보다 높은 쓰나미에 비상발전 시스템이 침수 고장난 것은 천재지변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이후 상황을 낙관한 도쿄전력이 해수 투입을 망설이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 라오토 전 일본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이 사기업이거든요. 우리처럼 그 공기업이 아닙니다. 일본의 동경전력, 일본의 대부분의 전력 회사들은 다 민간기업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보다 한 5km인가 4km 밑에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자로 4개가 있는. 거기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왜 사고가 없었냐? 거기 직원들은 미리 거길 대비했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비상전원을 연결시켜서 이 원자로를 냉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2원전은 할 수 있었는데 제2원전은 했는데 제1원전소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의 문제였다. 그런 겁니다. 이 연표를 그러니까 진행 사항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최초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셧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대지진 후에 외부 전원 공급망인 송전탑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게 송전탑이 부서졌거든요. 외부 전원이 상실됐지만 발전소 내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UPS로 자가 발전을 해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었으므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대지진 이후에 쓰나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나미 발생 후에 발전소가 침수되고 변전 설비도 침수됩니다. 이걸 지하에 두는 바람에 멍청하게. 변전실이 침수되기에 따라서 비상발전기로부터 전력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백업용 배터리가 작동됩니다. 비상전이 못 들어오니까 그 원자로 옆에 백업용으로 배터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그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냉각 펌프를 계속 돌려서 냉각수를 계속 공급했었어요. 이 배터리의 설계 용량은 8시간. 그래서 이제 이동식 발전기 및 이제 그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를 이제 그 급파를 했는데, 그쪽으로 급히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지역 전체, 그 해면 지역 전체가, 원전 근처 지역 전체가 다 이 쓰나미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노력으로 다 밀어내고 밀치고 막 갓길 이용해가지고 6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해서 이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지하실에 전원 연결부가 일단 침수돼 있었고, 일단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 전원 연결부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콘센트가 물에 다 잠겨 있었고, 거기 꽂아야 되는데 꽂으면 바로 그냥 그 저 감전된 상황이니까 못 꽂는 거죠. 게다가 케이블이 적절한 케이블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맞는 케이블을 못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긴 220V인데 110V 케이블을 갖고 온 거예요. 멍청한 짓을 여러 가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원자로 옆에 붙어있던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고 전원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도 작동을 정지합니다. 이러니 그 다음에 냉각수가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해결료가 그러니까 냉각수가 끓어오르서 냉각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 원자로 내의 해결료가 원자로 내의 공기층에 노출되면서 온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고온 상황에서 연료봉 외피인 이 지르코늄과 이 수증기가 반응해가지고 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증기와 수소로 인해 경납용기 원자로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고, 이에 이 경납용기 파손을 막기 위해서 증기가 배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원자로는 부서진 적이 없습니다. 원자로가 부서져 가지고 뭐 수소가스가 누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 원자로 내 압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 원자로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증기를 빼버렸어요. 자동 시스템이. 이렇게 증기를 빼니까 증기와 함께 배기된 수소가 원자로 건물 내부에 농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기만 끌어냈다 뿐이지. 한편 해결료에서는 계속 열이 나서 해결료가 녹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웃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누출 문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의 총량은 뭐 여러 가지 논문들에 따르면 체르노빌에 이제 10에서 1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나마도 80% 이상이 이제 태평양으로 갔을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인체에 가장 큰 문제를 인체 건강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악티나이드 원소, 플루토늄 같은 원소 유출량은 체르노빌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은 양의 방사능이 유출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유출된 총량을 1g 이하로 보는 논문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확 폭발 터지고 뭐 했는데 이 빠져나온 플루토늄이 1g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실험이나 각종 사고, 원폭 투하 등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유출된 플루토늄의 양을 톤 단위로 추산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플루토늄이 일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구에 쌓인 인공방사능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냥 겉만 많이 줬죠. 겉만. 즉 이런 악티나이트 원소의 방출량이 이래가지고는 이제 영구적인 오염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세슘 등의 이제 경량 원소 또한 이제 해당 지역이 출입금지 구역으로 격리된 상황이므로 도쿄 광역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뭐 땅에서는 조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표면에서 한 30cm 위에 있는 이파리나 뭐 나무 줄기 이런 들 측정해 보면 거의 없어요. 방사능 거의 안 나옵니다. 유의미한 수치가. 그러니까 땅에 코를 박고 사시는 거 아니면 대체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치고 떨던 도쿄만의 방사성 물질이 쌓이고 있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상 그냥 불가능한 얘기, 그냥 소설 같은 거고요. 측정된 이 공간선량,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이 어떤 그 대기 중에 있는 방사선 양 같은 경우도 사고 전후로 도쿄 광역권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딱히 뭐 측정이 어려운 기술도 아니므로 방사선 양 측정 기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방사선 원소는 도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이 관료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자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유명해진 일본의 관료주의는 역시 이번 사태의 수습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쿄전력은 물론 사기업이지만 일본 정부에 맞먹을 정도로 조직의 관료주의가 심각한데, 이번 사태 수습에도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결국 맹신에 가까운 일부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버렸으며, 애당초 안 믿던 사람들은 더더욱 관료를 못 믿게 되고, 후쿠시마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집이 다 날아갔으니까. 더욱이 IAEA가 공고를 무시하고 반경 40km의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는다라든지, 자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게도 실제 사태의 심각성을 계속 숨기려 하는 듯한 태도 등등 복지부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산국가인 소련도 비록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터진 직후에 크렘린은 관료 장벽으로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틀 정도가 지나서 일단 상황을 알게 된 다음에는 되게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총 60만 명을 동원했죠. 근데 체르노빌 근처에 이제 프리피아트 주민 소개는 일당 독재라는 점을 감안해도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짐을 싸는데 2시간을 주고 나머지 3시간 반 만에 주민들 차량으로 실어서 날랐습니다. 짐을 싸는 시간이 짧은 것은 이미 오염이 심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품 외에 모든 가재도구와 재산은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5시간 만에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빼버렸어요, 밖으로. 근데 일본은 그렇게 못한 거죠. 반면 일본은 대피 지시도 어영부영 늦은 데다가 출입 금지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짐을 챙기기 위해 자꾸만 금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련은 86년 당시에도 다양한 로봇들을 많이 투입해서 고방사능 지대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로봇 강국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선진국 일본은 매뉴얼에 없었으니 만들어준 로봇도 없고, 개량해서 투입할 수 있는 로봇도 없고, 러시아나 미국이 지원해준다는 로봇도 체면 때문에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로봇을 받아서 이제 그걸 썼죠. 더 큰 문제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정보 공개를 꺼렸다는 겁니다. 일본이 원전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무단 방출해서 한국이 미국에 알렸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알리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게도 방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안 알려줬다는 거죠. 안 알려준 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견된 인재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낡았고, 너무나 이제 그냥 매뉴얼대로만 움직였고, 그냥 행정 편의주의가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기존의 동종 원전의 노후화와 가동기간 연장 등으로 이미 이런 사고는 예견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 지진과 쓰나미라든 재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쿄전력이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사고 당시의 대처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게 다 도쿄전력 때문이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같은 방식의 원자로가 많이 있지만 도쿄전력이 관리하지 않은 곳은 지진과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안전하게 동작을 멈췄을 뿐이라는 점이 알려져서 더욱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등극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무능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도 이게 완전히 사고 처리가 안 됐죠, 사실은. 발표의 앞뒤가 맞지도 않고 사건의 중대함을 은폐하며 원자로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이제 간 나오토 총리마저 TV에서는 폭발이 방영되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났어도 수상관저에 보고조차 없다고 경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에게조차도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세 가지 패턴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현장 자체의 판단이 틀린 경우로, 예를 들어 지금은 멜트다운 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만 당시에는 사고 당일 밤 10시까지는 아직 물이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다가 수위를 재는 측정기가 오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아직 냉각수가 있으니까 멜트다운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착각된 보고를 하나 한 게 있고, 그런 방식.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가 도쿄전력 본사를 통해서 총리인 자신에게 오면서 손실되거나 잘못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했는데 도쿄전력 본사에서 야 이거 이대로 총리한테 보고하면 엄청 화낼 텐데 이거 조금 좀 마사지해서 보낼 수 없을까 총리한테? 이랬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쿄전력 본사가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냥 뭐 어차피 망한 거, 야 우리가 저기 형사처벌 받지 말아야지 이랬던 거죠. 2011년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진이 난 후에 상급자가 내린 명령이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였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제1원전 같은 경우에 이 상급자라는 사람도 사실 소장급은 아니고 무슨 대리인가 했다 그랬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라는 거였고, 그날 말을 들은 작업원들은 그날 전부 귀가를 했답니다. 집으로. 그 집으로 귀가한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전하다고 교육받아 왔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근데 그 직원들의 상당수가 그 계약직, 파견 나온 계약직 노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단순 작업 외에는 원자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대피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고로 신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지시를 내릴 전문 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도 한 달 넘게 전문가들은 원전 근처에도 안 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바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자위대 대원들 뿐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속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전이나 발전소 시설에 일본법이 정한 안전기준에 맞는 개수나 장비 구입도 안 해놓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동경전력이. 예컨대 원전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용 그 전력차, 발전 차량을 별도로 갖춰놓아야 하는데, 이번 사고에서 발전 차량을 끌고 가서 전원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선 길이가 부족해서 연결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색만 갖춰놨지 몇십 년 동안 이제 운행을 하면서 한 번도 이게 선 길이가 맞는지 잭이 맞는지 확인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전력도, 지금까지 이제 그 전과,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게 사고 전력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동경전력에 과거에 비상용 펌프가 부서졌는데도 일본 정부에는 펌프가 정상 작동한다고 거짓 보고하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발각된 사례도 있었고, 이번 사고 얼마 전에도 감사에서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적발돼서 시정 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멈추면 안 된다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있었고요. 원전은 점점 노후화 되는데도 정기 점검 간격을 오히려 계속 늘리려고 한 점 등등이 끝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경전력의 인간들이 각지에서 이제 구호 물품이 오니까 이거는 매뉴얼에 어긋난다며 구호 물품 전달을 또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경련에 해당하는 단체인 일본의 경단련 경제단체연합회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그 도쿄전력은 잘못한 게 없으며 잘못된 것은 일본 정부의 안전기준이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도쿄전력을 변호를 했습니다. 국유화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는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이므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치인들의 국유화 발언으로 도쿄전력의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일본의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장관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신이 일으킨 것이며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2011년 7월 12일에 도쿄전력이
냉각용 해수를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냉각용 바닷물을 좀 더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 해발 35m였던 부지를 10m로 깎아버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 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높이가 그 바다에서 35m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설치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5m를 이렇게 물을 퍼올리려니까 이게 이제 좀,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왜냐면 이 펌프를 갖다 더 큰 걸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이거를 안 하려고 35m였던 부지를 이제 해발 10m까지 깎아낸 겁니다. 그러면 25m의 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m 높이의 발전소를 딱 지어놨어요. 쓰나미 높이가 채 20m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최초에 이걸 건설할 때 35m 부지에 그대로 지었다면 이런 사태는 안 생겼을 겁니다. 덤으로 그렇게 안 깎아도 될 부지를 깎아가며 이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쉽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정작 그 원자로에 바닷물을 넣어야 될 때는 안 넣은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2011년 11월 28일에 끔찍한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됩니다. 2008년에 도쿄전력 내에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도쿄전력 본사 그 원자력 설비관리부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아무도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예측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에 잠길 수 있다라는 게 2008년도에 이미 보고서가 나왔는데 도쿄전력 본사에서는 야 그런 일이 안 생겨.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2011년 3월 15일에 사태가 악화되니까 이 도쿄전력 이 후쿠시마 현장에 나가 있는 도쿄전력 담당자들이 철수하고 싶다라고 일본 총리에게 요청합니다. 도망가고 싶다. 그때 일본 총리가 격분해가지고 야 니네 만약에 현장에서 철수하면 도쿄전력 회사를 없애버릴 거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도쿄전력은 대지진으로 인해서 전력 측정이 힘드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전력 이렇게 전기 얼마 써졌는지 재기 힘드니까 요금은 저번 달 요금으로 받겠다라며 해가지고 또 국민들의 격분을 샀고요. 게다가 전기가 모자라다면서 지금 순환식 정전 계획 정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쿄전력 간부가 주로 살고 있는 도쿄 23구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단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만 챙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의 전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전이나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우리 이제 그 전문 기관에서 만든 후쿠시마 사고 관련한 그 자료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한수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제1원전, 제2원전이 있습니다. 그 제2원전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가 사고가 난 거는 제1원전이고요. 4, 5, 6호기는 정기점검 중이었고 1호기, 2호기, 3호기가 운전 중에 자동 정지가 되고 다 폭발을 했죠 이게. 근데 제2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4개가 다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자동 정지를 시키고 냉각도 하고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총 54개 원전 중에 이 진앙지 주변에 있는 11개의 원전이 자동 정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나가와 원전 1에서 3호기, 그 다음에 도카이 원전, 그 다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제2원전, 요 원전들이 자동 정지를 한 겁니다.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전원 상실로 냉각수 펌프가 가동 정지되면서 발생한 문제였고요. 이제 이 변전 시설이 작살이 나버렸죠.
그리고 지진으로 이 선이 끊어져, 외부 송전선이 끊어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안 끊어졌어도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현재 이제 원자로 상태, 그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같은 경우에 건물 상태를 보면 다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이제 작살이 났고요. 그다음 그 노심 상태를 보면 1호기, 2호기, 3호기는 노심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4호기는 이제 그 점검 중이었기 때문에 해결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았고 이거 사고로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전부가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커버를 다 씌워 놓은 상태고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 장기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나온 걸 보면 2013년까지는 사용 후 연료 저장소에 있는 연료를 꺼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만만치 않게 그 방사능 물질이 많은 거기 때문에 얘들을 꺼내서 다른 데 옮기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까지 연료 파편 제거하고 지금 막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는 2051년까지 기간을 두고 원자로 해체 및 폐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시설을 완전히 정리하는 걸로 지금 로드맵을 짜놓고 일본이 이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로 이제 그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이제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노형이라고 해서 이제 가압 경수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의 경수로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여기에서 녹색 라인들은 다 물을 보여주는 건데 방사능이 포함된 물은 이까지만 도는 겁니다. 비등 경수로, 이건 이제 후쿠시마에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터빈까지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수증기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 중수로라고 해가지고 경수가 아닌 중수를 사용하는 이제 뭐가 있습니다. 월성 원전이 이제 이런 형태거든요. 이거는 플루토늄을 넣어서 이제 떼는 겁니다. 이 다른 원자로들은 전부 다 우라늄을 넣어서 떼는데, 그리고 기체 냉각로, 그 다음에 흑연 감속 경수로, 이게 이제 흑연 감속 경수로 RBMK라고 불리는 게 바로 체르노빌의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윗부분이 거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체 냉각로는 이거는 뭐 예,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전 설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핵연료봉, 진짜 핵연료 펠렛은 바로 이겁니다. 지름 8mm, 높이가 한 아이고, 높이가 한 10mm 정도 되는, 한 1cm 정도 되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핵연료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제 핵연료 더미들이 보이죠. 무슨 동그란 알약 같은 거. 이거를 이 긴 관에다가 쭉 넣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보시는 펠렛이나 여기 이제 요 연료봉 관은 실제 사이즈입니다. 여기 실제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만한 게 여기 줄줄이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이 네모난 묶음으로 이 관들을, 스텐 관들을 쫙 꽂아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열댓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들어가면 1년 동안 그 우리 대한민국의 뭐 대도시 한 두세 개 정도는 밝힐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우라늄이요. 농축률 1%에서 2%짜리.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빨간 게,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방사능이고요. 방사능이 흐르는, 그 방사능이 관련되어 있는 물이 흐르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붉게 표시된 부분은 다 방사능 지역입니다.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은 방사능이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고리 1, 2호기, 뭐 신고리도 다 이런 형태입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 개념이라고 해서 원자력 안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표는 뭐냐? 그 잠재적 방사선 제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방사선 장애로부터 종사자와 대중의 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원자력 안전의 범위는 뭐 기술적 측면, 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그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사고 과정, 발생 과정, 원인, 그 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 이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계속 보완되는 거예요. 안전 시스템이. 원자력 안전의 고유한 특징을 보면 원자로 운전에 따라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내에서 생성돼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과 인간 환경 사이의 다중의 방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안전 설비를 만들어 뒀던 거고, 운전 중에 원자로를 냉각시키지 못할 경우 방벽들이 손상돼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전 시에 신뢰성 있는 냉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이 열을 식히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 원자로 정지 후에도 상당한 크기의 붕괴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로가 정지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냉각 펌프를 순환시켜서 이제 물로 냉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3요소, 필수 안전 요건이라고 해서 원자로의 출력 제어, 그 다음에 노심과 핵연료의 지속적인 냉각, 그리고 적절한 방벽 안에 방사성 물질을 억류시켜 놓는 거, 누출이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붕괴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원자로 운전 중에 핵연료봉 내에서 축적되는 방사능 물질들이 방사성 붕괴할 때 방사선이 갖고 나오는 열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열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물을 데워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붕괴열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한 뭐 6개월 지나야 유의미하게 떨어지고 1년 넘어서 기간 동안에 계속 열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2, 3년 놔두면 거의 열이 안 날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에서 꺼내 가지고 그 캐스크라고 하는 이제 건식 저장 시설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필수 안전 요건의 확보, 이건 이제 뭐 쿨링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이 외벽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IAEA에서 이제 그 세워놓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무조건 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뭔가 호소하기 전에 그 발전사나 그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원칙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심층 방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비상 대책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피복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책임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만약에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사고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한수원 직원들은 가차없이 바닷물을 갖다가 원전에 집어넣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몇 조짜리든 몇 천억짜리든 간에 바닷물 집어넣어서 시킬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기계 망가진 기계 고치면 되지. 근데 일본 애들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망설이죠. 쓰나미가 14m 이상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이렇게 때렸고요. 뭐 개척 침략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구조를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건설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원자로 건물이 있고 압력 용기가 있고 압력 억제 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관에서 발전기까지 이렇게 바로 이제 연료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원자로 자체가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겁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방사능이 흐른 거예요. 이게 건설하기는 되게 쉬웠는데 관리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사실 몰랐죠.
어, 사고는 뭐 이렇게 됐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뭐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 폭발을 한 다음에 1, 2, 4호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1호기, 2호기, 4호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3호기도 멀쩡했으니까. 그래서 1호기가 작살났고 2호기도 작살났고요. 3호기는 그나마 멀쩡했고 수소 폭발이 안 생겼습니다. 4호기도 작살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에서 4호기에 동시에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1, 2, 3, 4호기에서 한 번씩 수소 폭발이 있었고 1, 2, 3호기 원자로 놓으시면 상당 부분이 녹았고 3, 4호기의 경우 사용 해결로 저장 수조가 심각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호기의 경담 용기는 압력 경계가 손상이 돼서 2호기 같은 경우는 그 원자로도 좀 부서진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일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로 내 냉각수 수위를 제대로 체크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후쿠시마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사고 원전들은 TMI 사고 후속 조치에 따라, 여기 TMI는 3마일 아일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 설명드렸던 3마일 아일랜드 사고 후속 조치에 따라서 충실하게 설비가 보강이 됐느냐. 왜냐하면 그 거품 때문에 이 수량 계측기가 엉망이 되니까 이거 보강해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강했냐 이거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보완하는데 얘들은 돈 든다고 안 한 거 아니냐 니네 아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고 악화의 주요 원인, 경남 연기의 설계 특성. 이 마크 1 원자로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 대응 능력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근데 수소 폭발 방지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사고 발생한 다음에 부랴부랴 이제 그 우리나라 원전에 그 천장 쪽에 수소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태워 없앨 수 있는 기술 설비들을 장착을 했습니다. 수소는 가벼워서 위에 천장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것들을 일단 전기로 지져서 태워버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가 끊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화학약품들을 갖다가 벽에 배치해 놔가지고 화학약품이 들어있는 어떤 그것들을, 그래서 수소가 그쪽을 통과하게 되면 이 수소가 중화되는 걸로 이제 그런 비전기식 그 대응 시스템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가 특이하게도 이 마크1 원자로는 원자로 건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이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서 다른 데에 옮겨놓게 돼 있는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를 원자력 발전소 그것도 2층인가 3층에 올려놨어요. 이거를 그 거대한 풀장을 보통 이런 식으로 잘 안 합니다. 근데 얘들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대응도 엉망으로 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바로 물 집어넣었을 겁니다. 바로. 원전 안전의 확보 방향, 심층 방어 전략을 변해야 되고, 실적으로 돈을 쓰는 안전성 향상 대책이 예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돈을 좀 써가지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보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제안을 했죠.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편에서 바로 다른 내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